전당대회 일정이 나왔어요. 8월 28일 날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이게 당 지도부만 선출하는 거 아니죠. 이 과정에서 정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당 정비, 예를 들면 지역위원장이 비어있는 공석을 거기다가 이제 선출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이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그 날짜가 8월 28일.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의원실은 8월 18일. 너무 과도기였지 지금. 828, 818. 이거 음모론을 엮으면 딱 좋은데. 이재명을 당대표 시키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그래도 그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저 전제 조건은 또 달았잖아요. 당원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함으로써 당원들이 원한다면 나는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남영희 위원장이랑 민주당 그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간 다음에 자리에서 이제 지선 대선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핵심 요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자기는 2달짜리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잘 관리해서 전대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하셨는데 좀 약간 아쉬웠던 점은 혁신이나 어떤 개혁에 대한 강한 어떤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고 잘 상 차려가지고 민주당을 좀 더 제대로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전주울 지역위원장 공모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마감이기 때문에 꼭 네. 공모를 해서 다음에 소개될 때는 전주울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신세계세요? 신세계 이렇게 쓱 들어와. 잘 되길 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당 쇄신을 하라는 역할은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차기 지도부가 쇄신하면 되고 어떻게 쇄신하겠다가 공약으로 나오겠지. 다만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룰 같은 것을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네. 이 지도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위기가 우상호 손대지 마 이 느낌이 좀 있고 지도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뜨거운 감자인데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하는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뀌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있는 제도를 바꿔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인데 이것은 지금 다수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단일이 필요하지 집단 지도 체제 나면 아사리 판 난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입당한 신입 민주당원들도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컨텐츠를 들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를 했을 때 어떤 꼴이 났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이렇게 도전은 못 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룰 변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 바꾸자. 아니 공당이 그러니까 정당 지원금으로서 국가 세금을 수백억씩 받아서 쓰는 정당에서 왜 국민의 비율이 5%밖에 안 되냐? 일반 국민이 30% 정도는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면은 30% 일반 국민이 30%를 올리면 나머지 숫자도 자동적으로 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잖아요. 예. 이제 그 룰 변경 관련해서는 대의원의 어떤 영향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퍼센테이지 관련해서는 이제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건 해야죠. 해야 되고 필요한데, 지금 예. 안 되면은 다음 지도부가라도 해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럼 이제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통이 저거 뭐요? 이재명 출마하는데 왜 자기가 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신의 한 수예요. 본인의 희생이 감안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선언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 당대표 후보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이광재, 이인영이래. 실제로 완벽한 이재명 우군은 사실상 내가 보기에 없는 상태에 가까워요. 정청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당대표 되더라도 전해철, 홍영표 등이
30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그러니까 2, 3, 4, 5, 6이 최고위원으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양한 포석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나가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고 망설이는 느낌도 있는데 이게 반반이 반반. 나간다고 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나간다고 말하기도 애매해. 당원들이 요구는 분출하는데 이재명 책임론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나가게 되면 당에 분란이 더 생길까봐 훨씬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중간에 포기를 해. 선당우사 하겠다 같은 걸로 포기를 해. 그러면 당대표 누가 해요? 그 다양한 포석이어서 정청래라고 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스페어가 필요한 거고 이재명 의원이 나가더라도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내가 최고위원 나가겠다가로 이제 네. 하향 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예. 다운 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단일 지도체 내에서 우군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력 균형이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반명에 가까워.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기 균형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서로 힘을 합쳐주는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나가겠다니까 야 너 이재명 나간다는데 네가 왜 나와 같은 공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약간 불쌍하다고 생각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잠들기 직전에 아마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정치를 하면서 오롯이 이건 내 거야 하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전에 그 법사위원장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선수도 되고 인지도도 충분하고 맞아. 당내에 입지도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 주류 세력들하고의 친교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양보하거나 뺏기거나 하는 걸 그러니까 자신의 숙명처럼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는 게 참 짠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의원하고 지금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도 나왔어요. 이게 이를테면 이게 아마 e스포츠 관련한 행사할 때 그 대선 전에 있었던 사진인 거고 여기 전에 전당대회 도전 준비 이재명과 수시 소통 중.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원하더라. 전대 룰 변경 1년 전부터 노력했다.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안규백과 연당 애정이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도 나오던데 요거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이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킴이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저는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아젠다로 당대표 감이 충분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 다음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스님이 이야기했던 그 사례들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 의원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갚을 기회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말씀하신 게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당원들한테는 크게 마음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전대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들도 왜 당원이 대의원에 대해 이 숫자대로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슬로건으로 내놓은 거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이 말 딱 들으니까 아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당을 이끌어가면 윤석열 정부에서 좀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 분명히 살겠다 이런 희열감이나 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가는 걸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석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정청래를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포석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고 치면 또 최근으로 발맞춰가지고 힘있게 당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경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방송 해보고 느낀 건데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하고 물론 이제 악의적 악플러들이 분명히 있죠. 뭐 댓글 작업 쓰레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 정청래 지지한다 하면서도 정청래는 너무 가벼워서 싫다 같은 저쪽이 만든 프레임이잖아요. 맞아요. 갈라치기입니다. 정청래 자체는 일반 국민들과 지지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유머도 예. 사용하지만 실제로 보면 눈물도 많고 굉장히 맞아. 진지한 진중한 사람이에요. 맞아.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유머
쉽게 표현해서 정청래가 개그를 할 때는 웃었으면서 넌 가벼워서 당대표 하면 안 돼 같은 이야기는 정치인을 알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지자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그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맞아.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지만 세월호 단식 같은 거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 속에서 정청래가 나오면 민주당 망하겠네 같은 댓글 달리는 거 우리가 분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맞아요. 진지하고 엄중한 사람이 당대표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렇지. 네. 지금부터 정청래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건 무조건 새작인 겁니다. 네. 네. 자,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리 하나로 갑니다. 저랑 이렇게 거쳐가신 분들을 그냥 의리 없이 내치는 경우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저는 정청래는 그의 컨텐츠로 들어가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을 걸 법안 발의해서 통과된 의원 숫자로 그러니까 순위로만 따질 때 민주당이 한 3, 4위 하잖아요. 네. 실력도 있어.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법안 영건 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대표적인 수박이시잖아요. 이름도 영표야. 아니, 바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깡표. 성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되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짧게 언급만 하고 갈게요.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지사 비서실장 내부 공모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언론들의 갈라치기가 있습니다. 전임 이재명과 차별화 해석도. 뭐 정치하려고 보면 도지사를 공모하겠다는 건데 도지사를 공모하겠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서실장. 비서실장. 예. 도지사를 할 만한 인물이 없다. 아,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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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내가 지금 혼이 나가 있네. 음. 비서실장을 공모하겠다는 뜻은 비서실장 할 만한 인물이 본인한테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본인 자체의 의중을 다 표현해 줄 사람이 비서실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 아마 지금 제주도지사 됐죠. 계파가 다르지만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 친낙계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아, 네, 오영훈. 오영환. 지금 박지현의 비서실장은 친낙계 국회의원이에요. 황민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게 음. 그렇게 엇박자로 가면 시너지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위해서 이것도 협치의 이미지거든요. 비서실장을 공모하겠다는 게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과 차별화 시도 같은 이 갈라치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캐릭터라고 저는 일단 봐요. 굳이 뭐 이재명과 차별화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비서실장은 당연히 측근을 이용하는 건데 측근을 이용하는 게 다 잘못된 임명. 것처럼 임명하는 걸 잘못하는 것처럼 글을 보낸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김동연 자체가 비서실장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주위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받고 있는 오해나 논란들 있잖아요. 국힘과의 협치도 뭐 실패됐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지금 뭐 캠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뭐 캠프에 뭐 동생이 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벤트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한 생각이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이제 소나님은 사람이 없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 김동연이 지사가 되면서 빚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선거 끝나고 나면 여러 세력들이 도왔기 때문에 비서실장 가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세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빚 안 지고 다른 사람을 다 빚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재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빚은 다 이재명이 떠안고 자기는 공만 가져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봤어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다른 측면에서 음. 김동연 당선자가 자기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대 진영에서 욕을 좀 먹더라도 비서실장만큼은 내 사람으로 그렇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사람으로 딱 음. 뿌려서 비서실이라는 조직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부터 공모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공모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모를 하는 그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정치적인 의사가 있었다.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나는 정치적인 지향 없어. 나는 비서실장을 열심히 하고 싶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은 맞아요. 절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동연 당선자 자신의 리스크와 앞으로 올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사람들까지 다 리스크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리스크 없이 나는 정치적으로 빚진 거 없으니까 깔끔하게 시작할 거야. 라는 이런 이상한 그 맞아요. 결벽증이 모든 사람을 더 위험하게 그렇지, 그럴 만드는 수 거죠. 있어. 그렇지. 그리고 비서실장을 자기 측근으로 임명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이 어디 있어요. 비서실장 그런 사람 임명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그런 자리에 아. 사람이 그러니까. 가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다 보니 이제 이재명 지우기라는 게 갈라치기 뉘앙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현실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김동연 캠프 측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사과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아직도 사과 연락 안 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유감의 표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택배 오네 이러다가. 아니, 왜냐면 대선 때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출연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그 후에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 토론이 있던 이 사람은 이재명과 단일화 하겠구나 싶어서 그 인터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한 쪽에다가 인터뷰 합시다 했더니 다음 날까지 말씀드릴게요 회의하고 근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인터뷰 안 하실 거냐고 했더니 새날 안 나가기로 했다. 이게 이제 대선 때 까인 사건이에요. 까였다는 것도 웃긴 게 지들이 인터뷰 그러니까. 요청해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김동연 캠프 쪽으로 이재명 사람들 무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김동연한테 새날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더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런 게 있어요. 그 운영 방침 속에 우리들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뭔가 사람 그 모욕준 정치인들은 출연 안 시킨다. 그 블랙리스트 중에 한 명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를 예. 무시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지상파는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전화해갖고 그 블랙리스트 풀어라. 서울시장 당선이 먼저다. 그 이야기에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고 그 김동연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몇 날 며칠 걸려서 일정 잡고 수도 없이 귀찮게 해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주차는 어떻게 하냐, 의전 어떠냐 이런 짓거리 하다가 인터뷰 바로 전날 인터뷰를 취소를 했어. 지들이 요청을 해서 이 인터뷰는 어그러지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하는 게 요청을 했어. 그러면 최소한 인터뷰를 못하는 이유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죄송해요. 인터뷰 못하게 돼서를 끝이었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선거 끝났으니까 한 번쯤은 공식적인 담당자 김동연 후보면 가장 좋겠고요. 동생이든 실제로 그 캠프를 끌어갔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그분 성함 알려드릴까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상파도 이딴 식으로 할 겁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금 김동연 지지자라고 하는 애들이 새날을 무슨 사적 감정이네 뭐니 까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경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건 공적인 일이죠. 절대 지상파면 이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건데 나는 김동연한테 그걸 본 거예요. 옛날에 윤호중이 했던 말. 우리는 그런 방송 안 나갑니다 같은.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거고요. 사과 언제 하실 거냐고 어쨌건 간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면 최소한 김동연을 말도 안 되게 까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잘못하는 것만 까드릴게요. 진짜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래. 씨. 자 넘어가고 이거는.